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미동부정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책이다. 사람 책방 휴먼 라이브러리. 여러분,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휴먼 라이브러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2021년 5월 2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연해주 한인 동포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현동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원도에서 담화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네요. 짧게 우리 김현동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해주 한인회 수석 부회장님이시고 고려인 마을 공동체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2005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비유전자 변형 콩농사를 통해서 고려인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강원도 동해의 공장을 건립하시고 압착 콩기름 및 콩단백질 등을 가공하여서 영월 등 지역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동북아 평화기금에서 일하시고 유라시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서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대외 협력국장이시기도 하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분을 검색하면 한국에서 예, 빨갱이 갈라치기 때문에 이분 소식이 계속해서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분의 신비로운 업적을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신 김현동 선생님 모셔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자,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평화연대 김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그 동포사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예. 예, 사실은 여기 며칠 전에 지성수 목사님을 뵙고 내년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의 해여서 16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연해주에 있는 동포사회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문제들을 같이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일단 참여를 해서 그 사전 배경에 관련된 설명들이나 역사를 조금 더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개념이나 그리고 디아스포라 역사를 통해서 연해주 고려인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 160주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 재외동포 사회를 디아스포라라고 붙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약 저희가 75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사회를 이렇게 총칭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대략 750만에서 800만 정도 되는 인구들 중에 디아스포라는 약간 강제적 이산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일제시대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1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주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그게 주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동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동포나 고려인 동포나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징용 갔다 남을 수밖에 없었던 제일동포 이쪽 사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의 제일 첫 번째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해방 이후에 세계 각지로 아주 무섭게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서구 중심으로 해서 가셨던 인원들까지를 합하면 약 한 750만
지금 800만 정도를 보는데 이 인원 전체를 요즘에는 재외 동포 혹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에,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재외 동포 관련해서 요즘 최근 들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들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이 재외 동포를 관장하던 정부 부처가 재외 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재외 동포청으로 이번에 이제 어, 몸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월 3일인가에 재외동포 재단이 해산이 되고 그날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1999년인가에 만들어졌던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그 행정기구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많은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쉽다고 하는 거는 외교부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외 동포나 재외 국민, 해외 국민들은 외교부의 논리와 좀 다를 수 있는 적이 많이 있는데 외교부의 외교적 논리 하에 우리 동포 사회나 교민 사회의 논리를 구현하는 게 그렇게 정당하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교부에서 독립할 것들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단에서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재외동포청을 관장할 수 있는 기본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이 없이 만들어진 재외동포청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사회가 전체적으로 재외동포 기본법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좀 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어떤 1세대 첫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경우에 조선족 고려인 뭐 제일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우리 그 사탕수수 농장에 가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등 해서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재외동포의 역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재외동포 학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재외동포 재외 한인학회 뭐 이런 연구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과 동포가 고려인입니다. 러시아고 러시아의 문헌에 1864년에 처음으로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핫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14가구가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은 게 러시아에서 이제 그 거주로 인정을 받는 이런 게 등록이 되면서 그게 우리 제외동포 역사에서는 제일 빠른 어, 근현대에 있어서 제일 빠른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이주 내년 160주년이 세계 동포 이주 160주년이라고 설명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고려인 이주 역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은 지금 16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1864년에 공식적으로 14가구가 그 두만강 넘어서 핫산에 두만강 바로 위에 정착하게 될 때 그때 상황은 청나라 때였습니다. 그 무렵은 청나라 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1860년부터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되는데 1860년 이전에 왜 1864년에 그 첫 이주로 기록되었냐면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땅이었었는데 청나라가 그 백두산 유역은 신성한 그 만주족의 고향이고 출생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봉급령을 내려서 백두산이나 그 일대 연해주나 이런 그 만주족의 발원지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도 두만강을 넘어서 넘어가는 거를 그 범죄로 그 월경죄 그래서 그 못 넘어가게 범죄로 다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넘어가도 상당히
살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금씩 넘어갔다가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두만강을 넘어와서 가을에 다시 가서 수확하고 뭐 이러는 방식이 주였었던 거죠. 이때부터 넘어오기 시작한, 거주하기 시작한 고려인들이 1937년이 되면 약 한 20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연해주에. 연해주 당시에 20만이면 거의 연해주의 인구의 한 20, 30%를 차지할 정도의 아주 막대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그 일제시대를 벗어나서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넘어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드셌던 것 같습니다. 1937년 당시에 거기에 한글 학교만 약 한 400여 개가 됐었답니다. 20만 명 정도의 인구에 400여 개의 한글 학교, 물론 뭐 서당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 그랬겠죠. 하지만 여기에 정식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들도 꽤 되고 언론사들도 꽤 많은 언론사들이 만들어지고 했었던 민족 공동체 사회를 아주 튼튼하게 꾸려가고 있었던 사회였었고, 오히려 한반도 내보다 훨씬 더 민족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여기에 거처하면서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다 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지금의 연해주 핵심 지역을 지나갑니다.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총을 받아서 하얼빈으로 기차를 타고 가신 적이 있고, 그때 이제 그 모든 그 자금들을 그 당시에 러시아에 계셨던 분들이 다 모금을 해서 다 만들어서 그 자금들을 다 해주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열사, 그다음에 이상설 선생님이 헤이그에 가실 때, 그때도 약 한 달 동안 블라디보스톡에서 직접 거기 머물면서 그 동포 사회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헤이그에 가셨고, 그런 일들이 이 러시아 사회의 일상적 모습이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엄청나게 땅이 인구에 비해서 넓죠. 지금도 여기 한반도만한 땅인데 한 2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그 1인당 러시아가 한 3,000평쯤은 그냥 주는 이런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이제 또 새로운 신천지를 만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상당한 그 부를 축적했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우스리스크가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항일 운동의 그 물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루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7년에 잘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과 같은 러시아가 일본하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저희는 그때 우리 국가가 없었던 때, 나라가 없었던 때였고 일본 국적일 수밖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적성 국가의 국민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약간 정리하는 이런 입장이 저기 죄송한데 대한 3분 사실은. 제한 누가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신현준 선생님, 우리 김현동 선생님은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강사기 때문에 25분 정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질의응답 할 때,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1937년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위 스탈린 시대의 강제 이주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제 이주가 우리 재외동포 역사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제1순위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20만 동포가 한 명도 안 남기고 연해주에서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갑니다. 그 강제 이주 가기 전에 약 10% 정도 되는 인원이 강제 이주 가기 전과 강제 이주 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 18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서로 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37년도 이전에는 연해주 고려인이라고 하고 1937년 이후에는 연해주에 한 명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으로 국적과 이 땅, 사는 땅이 바뀝니다.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으로 1990년까지 살게 되는 거죠.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근데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이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이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고려인 그러면 그 민족은 바위에서도 농사 짓는 민족, 어떤 조건 하에서도 살아나는 민족,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 완전히 그냥 날 몸만 버려졌는데 그 땅에서 다시 농사를 일으켜서 불과 2, 3년 만에 거처를 잡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벼를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의 그 당시 이제 소련 지역이죠. 소련 지역의 농업 영웅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러시아 소련의 농업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전에는 연해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1937년도 이후에서는 러시아 전체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1990년이 되니까 다시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때까지는 강제 이주였었기 때문에 이주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연방이 해체되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어려운 조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개별 국가들로 독립을 하니까 각각의 각 민족의 언어, 각 민족의 종교 이런 것들을 강요받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해주로 돌아오는 흐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연해주로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뭐 겨울에 영하 40도를 내려가는 기온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죠. 어렵다 보니까 오는 물결들이 주춤해지고 그리고 그 고려인들이 전 유라시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해주 고려인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에서 지금 이제 유라시아 고려인이라고 칭하는 게 가장 그 어울리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한 25만 정도가 남아있고 러시아에 한 15만 정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1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의 강제 이주를 갔던 고려인들이 55만 명이 돼서 지금 다시 한반도까지를 거치는 전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라시아 고려인이 되면서 러시아에 한 4만 명이 연해주에 한 4만 명 정도가 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10만의 고려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동북아 평화연대가 하는 일은 이 두 지역에 관련해서 특히 관심이 있는데 10만의 고려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니까 이 고려인들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재외동포 법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 전국에 한 10여 개 되는 고려인 마을들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도 계속 국가에서는 고려인들을 받아들이고 인구 문제를 제1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으로 제일 무난한 사람이 고려인이다 이렇게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공동체들이 또 위험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연해주에서의 고려인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1990년부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4만 명이 되는데 이 고려인들이 특별하게 그 우스리스크는 고려인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시아 고향이죠. 조선족이 연기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듯이 연변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듯이 여기는 이제 우스리스크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스리스크에 돌아와서 140주년, 150주년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10년마다의 고려인의 행사들을 하는데 그게 2주 140년, 2주 150년, 2주 16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고려인 유지 140주년을 할 때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정부에 이때까지 그 니네가 강제 이주했던 것도 명예회복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했으니 정부 차원에서 140주년을 좀 힘껏 도와달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뭔가 뜻있는 일들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 정부가 했던 그 다음에 리액션이 뭐였냐면 그러면 너희의 140주년을 국가 차원의 어떤 기념일로 정하고 그거를 승인할 테니 조직도 만들어줄 정부 차원의 조직도 만들 테니 남과 북의 합의를 받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조바실레리라고 하는 고려인 연합회 회장이 남북 대사관에 가서 우리가 140주년을 하는데 남북러가 함께 이걸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에서 다 그때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140주년 기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약 한 6명 정도의 장관급까지가 초기에 내정돼서 대대적으로 140주년을 러시아 고려인 140주년을 축하하는 뭐 이런 의미였었죠. 그게 왜 그랬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국제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풀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이게 이제 러시아가 고려인이 러시아나 유라시아에서 150주년, 160주년을 만들어가는 어떤 결정적 방향타가 되고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50주년이 되었을 때 고려인들이 어, 전 고려인 사회가 상징적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뭐 이렇게 다 해서 모스크바로 집결을 하고 2014년 얘기입니다. 모스크바로 집결한 다음에 유라시아 횡단을 해요. 모스크바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횡단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두만강으로 내려서 두만강에서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백두산을 가고 평양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우리가 내려가야 됐으니 휴전선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그게 결정이 안 나 있었어요. 근데 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북쪽은 열어줬는데 남쪽은 안 열어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이 할 수 없이 열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12대를 나눠 타고 왔던 이제 유라시아 횡단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을 종단을 하고 이제 휴전선을 건너고 부산까지 이렇게 내다르면서 14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140주년 행사는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협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자. 우리 고려인의 뜻이다. 이런 거였고 특히 남과 북에 갔을 땐 남북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MBC에서 3부작으로 특집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은 160주년이 되면 이번에는 고려인인데 이번에는 160주년에는 세계 동포들이 한번 모여서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고 그게 내년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160주년에 소위 재외동포, 남북이 좀 답답하다 하는 꼴이 그러니 재외동포가 나서서 뭔가 남북의 평화적 협력의 계기 혹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적 협력의 계기 이런 얘기들을 좀 논의하고 거기에 160주년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신나는 축제도 하고 그리고 그 인원에 전체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그리고 또 휴전선을 내려오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나아가서 더 할 수 있으면 동포 사회가 남과 북과 각각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젠다들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었던 거고 그랬더니 이런 자리를 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연해주라는 사회가 보통 보면은 거기 고려인이 한 4만 명 정도 90년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항상 거기는 북한 사람들이 한 3, 4만 명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우리가 교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 제외 교민은 해외 제외 국민은 많지 않은데
2019년 코로나 전에 1년에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3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족이 또 한 3, 4만 명 있어요. 조선족 동포들이. 그래서 거기는 그 정말 이제 우리의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그 우리 동포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저희가 4년도에 거기 고려인 이주 140주년 때 14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3,000평 되는 대지에 한 1,500평 되는 건평 아주 큼지막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만들어서 지금 그게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운영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그런 유라시아 동쪽에 우리 동포 사회의 네트워킹의 중심이 돼보자 뭐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하나하나 지금 문제들을 좀 풀어가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세계 동포들이 그렇게 하면은 연해주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뭔가 남북 그 평화 공동체 혹은 남북 유라시아 이런 평화 공동체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현동 대표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우리 재외 동포 여러 곳, 특별히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많은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모인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 김현동 대표님 또는 이사장님의 이 말씀으로 160주년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 특별히 고려인 러시아 정착 160주년이 좀 뜻깊게 하는데 재외 동포들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라는 제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신 모든 우리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느낀 점, 하고 싶은 말, 또 묻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현준 형제님, 우리 아들남 정혜원 신현준 형제님, 왜냐면 이게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외부 강사 코너라 사실 한 25분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3분 룰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신현준 형제님은 보스턴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괜찮습니다. 예. 룰을 그 뭐 n분의 1 룰이라 해서 뭐 3분 룰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25분이었군요. 외부 강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네.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아닙니다. 주십시오. 이 어떤 외부 강사님은 60분을 하시려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뭐 맥시멈 25분인데 우리 김현동 이사장님 지난번에 와서 정말 그 바리 공주 바리의 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정말 싼 유전자 변형 콩 그것이 한국의 밥상에 된장 간장에 다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그 왕의 7 공주 중에서 막내 공주는 또 딸이자 버렸는데 그 거적대기 바리 공주가 아버지를 살려내는 이 전설 가지고 바리의 꿈 그래서 비유전자 변형 콩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의 먹거리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뜻깊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그 이민이 1세대, 2세대예요. 그래서 1세는 뭐 저 같은 사람이죠. 한국어권. 2세는 여기서 태어난 2세. 근데 이제 1.5세도 있습니다. 스테파니 같은 사람은 본인은 1.8세다. 1.2세다. 1.5세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러시아 고려인들은 30세대까지 내려가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강씨 가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뭐 아주 300만 킬로를 기차를 타고 와서 아주 무지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기차 타고 와가지고 제가 듣기로 한 300명 모인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동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신현준 형제님이 아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좀 말이 길으신 분들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을 좀 길게 하면 신현준 형제가 마이크 딱 켜고 n분의 1 룰이요, 3분 룰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많이 긴장하실 것 같고요. 저 그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동북아 평화연대 저번에 그 바리의 꿈 얘기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오늘 얘기하시는 주제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 그다음에 동북아에 있는 조선인들, 그다음에 남북한,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한 외교적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동북아 평화연대는 NGO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러시아도 NGO가 있을 겁니다. 중국도 아마 있을 거고요. 북한에도 NGO가 있습니까? 그쪽과도 좀 협력이 됩니까? 북한 정부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북한의 민간 단체들과의 어떤 평화연대에 대한 교류,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뉴질랜드 살고 있는데 동북아에 안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그 동북아 평화연대를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뉴질랜드 교민 중에 한 명이 북한에 대한 트램핑 그 관광을 연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뉴질랜드 시민권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 여행 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좋은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북한의 NGO와의 협력, 이게 질문입니다. 예, 그 어, 연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라고 하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고려인 통일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는 러시아 법령에 의해서 고려인들의 문화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자치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 하에 이제 전체 고려인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인 통일연합회는, 그, 또 북한의 해외동포 원호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조직이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해주에서는 이전에는 거의 모든 행사를 남북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리고 그런 남북이 같이 모여서 하는 남쪽 총영사, 북쪽 총영사나 뭐 이런 행사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고려인 단체들이 주관을 해서 그렇게 모아내는 역할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에 그게 약간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좀 이제 그게 좀 어색해져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 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들, 그러니까 고려인 통일연합회를 남북이 직접 만나도 한국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을 때는 남북이 직접 거기 만날 수 있고, 예전에 우리 기념관에서 항상 같이 생활했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고려인 아이들의 춤을 가르치고 했었던 친구하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친구는 평양에서 온 친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돕는 거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 세월이 한 10년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남북이 만나는 걸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이럴 때 이제 고려인 사회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울 땐 고려인 사회가 그 문제를 북한 영사관, 남한 영사관 이렇게 해가면서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난 20년간의 과정 속에서 고려인 단체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리더들의 자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장들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두만강 바로 앞이니까 이제 그런 장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모여지게 되면 한 두 가지 얘기들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인이주 160주년 행사를 전 세계 동포들이 같이 치르는 것, 이게 이제 고려인이자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연해주에 구체적인 뭔가 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는 평화상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남북 고려인 해외 동포의 물건들을 다 팔 수 있는,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근데 이 아이디어는 고려인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려인 사회가 자그마한 모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냐면 3만 명 정도의 그 북한 사람들이 나오면 보통
일을 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갈 때는 어쨌든 목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목돈을 만들어서 갈 때 가장 그 사가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자기 물건이 밥솥이에요. 한국 밥솥, 푸꾸밥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라면 같은 거를 벌크로 이 브랜드 떼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컨테이너로. 실제로 그 고령이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시장도 작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람들도 북쪽 상품들 중에서 좋은 상품들은 사고 싶은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매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하고 그 아까 콩기름 얘기하셨는데 북쪽이 제일 그 인도적 교류 협력 지원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얘기가 난제모 압착 콩기름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난제모 압착 콩기름을 대량으로 생산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의 해외농업이 연해주에 진출을 해서 약 10만 헥타르의 땅을 지금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한 3억 평 정도 되는 땅이죠. 거기서 최소 이제 한 콩을 연 3만 톤 정도씩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활용해서 남쪽으로는 아이들 급식에 난제목식으로 북쪽으로는 그 북은 그 콩기름이 기초 영양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영양식품의 콩기름을 기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제들을 꼭 올려놔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요, 거기서 그 상용행 하실 때, 그거를 온라인으로 하시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받아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 시범 버전도 만들어 예, 놨습니다. 예. 네, 그 MGO인가요? 뭐, 비유전자 그 콩기름? 그것도 좀 예. 온라인 판매를 하면 해외 예, 교민들이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우리 캐나다 오타와의 박정희 형제님, 그리고 페루 리마의 박우물 형제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관악 신림동 최현 형제님 혹시나 있으시면 이렇게 쭉 순번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희 형제님, 네, 저 최재구 형제님도 마이크 켜셨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최재구 형제님 양보하니까 1위 최재구 형제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연해주는 이제 사실은 이제 러시아죠. 연해주는 러시아고, 연해주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연변주지요. 그 연변주는 이제 중국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연해주에 사시는 분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지금 중국 연변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지금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지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 이제 한다고 그래서 뭡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추가하고 그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도에 그 여기 고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고향 킨텍스에서 그 포럼 했던 거 그것만 나오고 다른 것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홈피도 없고. 그래서 야 이제 얼른 생각하기를 분명히 또 이게 뭔가 이 좀 뭔가 이제 탄압이 있구나. 그 언론 통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저 아까 정영민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분명히 또 그런 게 있었군요. 그 좀 그런 게 빨리 풀려서 좀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저 여의치 않겠다 싶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제1동포청 저 제외동포청이죠. 제1동포청이 아니고 제외동포청, 예. 예, 제2동포청.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1동포들의 그 정말로 혹심한 그 일본 사람들에게 편견과 그 편향적인 그 차별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 저 뭡니까 이 저 페이스북에서 우리 동포들하고 이제 몇 사람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패친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가 삿포로시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그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뭐야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직도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조선 학교라고 하는 그 틀에 얽매여서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아직도 뭐야 이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은 풀어가야 할 그런 참 어떤 따지면 민족적 과제인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권이 저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다 그러면은 아까 재외 동포청이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또 이제 거기서도 그러면은 조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냥 배제하고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집단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기서 어떤 결의안도 채택하고 선언을 하고 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제 관심이 너무나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연해주뿐만이 아니고 또 이쪽에 중국의 조선족 단체들도 있을 거고 같이 다 협력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협력과 연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그거에 아니면은 절대로 무슨 걸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그렇게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참 어떤 협력과 연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들과 온라인 공동체가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동규 형제님 말씀대로 사업에 또는 여러분들의 월 수입에 여러분들의 연봉에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의 일부를 확 뽀사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는데 또 말씀드리니까 역시 새로운 느낌이 받고 또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말씀 중에 들으니까 지금 연해주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른 지역의 동포들보다 진짜 더 주도적인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를 증진시킨다든가 협조한다든가 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 저희가 이제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민의 역사가 짧아서 다른 뭐 중국 민족이나 뭐 어디 이탈리안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이민의 역사가 긴 거잖아요. 우리 민족에. 그 점이 정말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북미의 그 한인들의 모임은 그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는 데가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 주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권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또 분열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해주에서는 어떻게 그런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남북한 또는 남한만 해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또 굉장히 많은 그 세대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후속 세대들을 어떻게 그 한국적인 그 전통과 그 동질성,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동 우리 이사장님. 예, 검색은 동북아 평화재단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연대입니다. 동북아 평화연대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무슨 느낌인지 확 느낌이 오는데요. 고려인 이주 140주년의 해 때 그 14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가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고려인들하고 한국 사회,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게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이거든요. 그때 왜 140주년 기념관이라고 굳이 그렇게 붙여서 했냐면 러시아에서 보니까 러시아는 6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여기가 이제 러시아 슬라브족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브족들은 강제 이주를 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140주년, 140년 전에 이미 여기 왔었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4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게 됐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기에 참여했었던 고려인들이 우리는 연해주의 가지 이주한 이주민이 아니라 140년 전에 이미 이 연해주 전체를 개척하고 개간했었던 뿌리였었다. 러시아는 1860년부터가 러시아니까 거의 러시아가 술 무렵부터 고려인 사회는 역사가 같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 역사적 명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것 같고 그런 얘기들 하에서 140주년, 150주년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지키면서 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연해주도 춥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세게 한국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와서 정착하거나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가 돼서 한국에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가 공백 상태가 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이 140주년, 150주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던 거. 그다음에 그 고려인일 140주년 기념관이 요즘에는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돼서 추석 행사하고 설날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걸 할 때는 약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 그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을 할 때 그 고려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얘기들이 아주 유감없이 다 이렇게 문화로도 그렇고 뭐 표현으로도 그렇고 다 표현이 되고 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왔던 게 그래도 고려인 사회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좀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이제 160주년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전쟁 시기잖아요. 전쟁 시기에 한쪽에서는 이제 축제도 하고 그 유라시아 평화를 외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또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뭐 이런 문제 등등을 풀어나가는데 또 한 번의 계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나 박우물 형제님 말씀하실 건가요? 네, 마이크 켜시고 박우물 형제님. 네. 예, 저기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재외 동포청이라는 게 뭐 사실 선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던 아니면 뭐 다른 꼼수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재단 입장에서나 그 지금 그 평화연대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평화연대라고 정확한 예, 명칭이 맞습니다. 평화연대. 예, 평화연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 좋은 형태입니까? 나쁜 형태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이제 남미에 왔을 때 그때 그 중미와 남미에 그 2006년도에 이제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중미와 남미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중미 쪽에 이제 멕시코는 물론 북미에도 속하지만 그 멕시코의 한국 문화원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페루가
한류 1번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백인들만 있는 아르헨티나의 문화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다 둘 다 뭐냐 의도나 뭐 이런 거 떠나서 그 좀 꼼수들이 너무 보였던 게 그때 그 당시에 좀 제가 활동을 하던 때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메일과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멕시코에서 기존에 이렇게 문화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에 활동하던 문화인들이 당연히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한 두 단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그 다 배제시키고 그다음 그 문화원 개원식 날 아예 초대 자체도 안 해버렸던 그런 속좁은 그 MB 때 그랬고 그다음 또 음, 그 아르헨티나는 더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쪽 그 사람들 더 아는 그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멤버들 또 다 배제되고 그 정부에서 그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화원장으로 오면서 기존에 또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배제가 돼버리고 이런 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동포청이 해외 동포청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보는데 지금 어쨌거나 먼저 활동하고 그 영역들을 잘 개척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걸림돌이 될 것인지 저는 좀 그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제이동포 재단이나 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 모자르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제이동포 청 재단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재외동포 청이라고 하는 걸로 급은 하나 높아졌는데 지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14개 부처가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원은 문광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외동포 관련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런 건 다 법무부 쪽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도 이제 문교부 쪽, 교육부 쪽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돼 있는 쪽이 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삼지사방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제2동포청이라고 해도 제2동포청이 이 얘기를 다 총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는 제2동포 기본법을 먼저 만들어서 제2동포에 관련된 업무를 하나로 다 모으고 그 법에 근거한 제2동포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이제 그 각 지역의 실상들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역사도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2동포 기본법에 대한 문제와 기본법에 의한 통폐합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걸림돌이 이것도 역시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니까 각 부처에서 사람들이 다 파견해갖고 공무원 자리 늘리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또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외동포 재단은 그래도 민간 쪽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재외동포청은 거의 다 공무원으로 메꿔지고 다시 그 아래 재외동포 센터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 센터는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에서 하던 그런 민간 영역의 사업들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그 불균형적인 구조가 또 이제 재생산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외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서 일단 기능을 통폐합하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직도 좀 유연하고 그 동포 사회가 좀 더 많이 힘을 모아서 좀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현동 대표님, 이사장님, 저는 지금 저 미동구 지역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750에서 800, 우리 최현 형제님, 우리 스테파니가 최현 형제님 말씀하게 해야 된다. 나는 조금 먼저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아니, 전 드릴 말씀 별로 없고요. 지금 서울에 사무실이 남영동에 있다라고 지성수 목사님께 얘기 들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만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연대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동북아 평화연대 peaceasia.or.kr
돼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김영동 이사장님 조만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750에서 800만 재외 동포들 가운데서 1위가 이제 250에서 270만이 미국이거든요. 한 나라.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근데 이제 이게 그 160주년 행사 이런 것들에서 이 북미 그 재외 동포들과의 협력이나 그 어떤 소통 정도는 어떤지 아까도 우리 캐나다 오타와의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이제 밥그릇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극기 촛불 갈등, 또 신구 갈등. 그래가지고 사실 뭐 허구한 날 한인회 회장하면 법정에 가가지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일이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250에서 27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특히 LA와 뉴욕, 뉴저지 이렇게 이쪽에서는 어떤 특히 연해주 이 한인회 또는 고려인 러시아 연해주 동부가 뭐 요런 기관들과 민간 기관들과 어떤 소통의 협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고 160주년 들어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어서는 동포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양대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와 이 미주의 동포 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차이를 좁히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서로가 저를 너무 모르는 거죠. 같은 디아스포라인데.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세계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소위 일제 때 나갔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나갔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미주에 나갔던 사람, 에 있었던 사람들과 유라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통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 소통에서 뭔가 공동의 목표, 그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협력 이런 이슈가 우리가 다 의지를 모아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주사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주에서 남북의 평화협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연해주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방문해서 그 연해주의 고려인 단체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동북아 평화연대가 그런 기회들을 수시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한 2달에 한 번꼴 정도는 계속 유라시아 평화협력 투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와 그러니까 동북삼성과 그 연해주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그래서 이상설 루트 무슨 최봉준 루트 뭐 이런 하여간 안중근 루트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한 10박 정도로 해서 그럴 때 한번 좀 멀지만 한번 참여하셔서 미주 쪽에서 이쪽을 이해해 주셔야 이게 뭐가 일이 시작이 되니까 이쪽에 와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하면 굉장히 그 시너지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그런 계기가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 29일 날 이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3년 기념일을 하는데 요게 지금 남북 UN 대표부 인간티키 그래서 민족 네. 자주 통일 기원 요거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미국위원회 그리고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 제1본 우리 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오픈 포럼 미주 진실 화해 평화 흥사단 뉴욕 지부 동포연합 그 다음에 많이 있어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뭐 뉴잉글랜드 코리아 평화운동 평화통일 시민회의 통일시대 연구원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미주 양심수 후원회 뭐 이런 이제 단체 진보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평화연대와 일단은 그 소통하는 거를 같이 하면 좋겠고 여행 상품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뭐
성당마다 한인 성당마다 매해마다 프랑스나 뭐 이스라엘 막 찾아가고 난리고 뭐 유럽 쪽으로 가고 뭐 지금도 노은종 목사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 길 갈 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중근 의사가 가셨던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우리 영화 영웅에 나오는 대로 그 만두를 좀 고려인이 만든 만두를 먹는 이런 행사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팍팍 떠오르는데 저도 진짜 매일 우리 김현동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강원도와 블라디보스톡에 그 배로 매일 한 번씩 배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블라디보스톡의 유럽과 같은 그런 그 관광지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물가도 아주 좋고 또 풍광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는 우리는 일단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먼저 가야 된다. 아둘람이 이제 전 세계 아둘람이 한번 헤쳐 모여하는 장소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저 혼자 확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벌써 벌써 예? 제가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11시 18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신 김현동 이사장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 자유로운 담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둘람 송을 보시고 나서 뒤풀이 담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